예, 센터장님, 저 연합인포맥스 권용욱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바로 밑에 왔는데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KB증권에서 리서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신동준 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이 코로나19 국면이 길어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집에서 할 것이 없으니까 또는 뭐 남아도는 좀 돈을 굴리기 위해서 주식 투자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아무래도 증권사에 계시니까 또 현장에서 피부로 직접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저희도 상반기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네. 특히 2분기에 지점이나 이 금융상품에 대한 수익이, 특히 해외 주식에 대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점들도 굉장히 고무돼 있고 회사도 그래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전혀 주식을 하지 않았던 분들, 그다음에 젊은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새롭게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가이드해서 손해 보지 않고 돈을 벌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객층이 갑자기 지금 확장되는 그런 시기라고 맞습니다.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맞습니다. 리서치 센터에서도 좀 최근 그런 시류에 따라서 업무 변화를 주시는 부분이 있나요? 아무래도 WM 쪽에 개인 고객들에게 나가는 리포트들이 아무래도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최근에 디지털 단어 사전이라고 해서 리포트에다가 마우스를 탁 클릭하면 어려운 용어가 옆에 탁 뜹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저희 애널리스트들이 다 참여해서 좀 더 쉽게 계속 좀 바꿔보자. 좀 이런, 세심한 그렇죠? 노력들을 하고 계시네요. 그런 작업도 하고 또 어떤 리포트들은 아주 그림 중심으로 나가는 리포트들도 있고 또 옛날에 이렇게 두껍게 썼던 것들을 짧게 하거나 아니면 어렵게 썼던 것들을 좀 잡지 형태로 좀 쉽게 쓰거나 하는 것들도 있고요. 또 요즘에 방송을 많이 찍죠. 저희도 사내에서 개인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컨텐츠들을 찍어서 저희 홈페이지,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에다 올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또 작업들도 많이 합니다. 또 하나는 뭐 예를 들면 옛날에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예를 들면 미국 펀드를 가입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종목들이 오르고 어떤 종목이 내렸는지, 그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저희가 판매하는 상품들에 대해서 그런 기업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도 좀 세세하게 짚어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역시 센터장님이시라서 회사 홍보를 아주 열심히 잘해주셨는데 지금 그런 그 주식 새로 이렇게 보시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해외 증시에 특히 네.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네. 뭐 대표적으로 뭐 미국 증시를 보면 기술주 중심으로 최근에 굉장히 높이 천장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부에서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졌다. 일부의 기술주들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2000년대의 어떤 닷컴 버블의 붕괴가 좀 재현이 될 수도 있다. 약간의 우려 섞인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뒤늦게라도 이제 다시 뛰어들어도 되는 건가요? 뒤늦게라는 표현은 좀 아직 늦지 않나요? 제가 보기엔 뭐 아직은 남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성장주였다가 대형 기술주들이 이익을 막 내면서 성장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안정기로 접어드는 것 같아요. 성숙기로. 그래서 굉장히 변동성도 크고 가격이 많이 오르던 주식들이 이제는 그 이익의 안정성도 굉장히 꾸준하게 나오면서 주가는 사실 옛날보다는 이제 지난 10년이 엄청나게 올랐다면 앞으로의 10년의 기술주가 과연 엄청나게 오를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주가는 오를 것 같고요. IT 버블 때, 닷컴 버블 때랑 다른 것은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숙기로 가고 있는 과정이라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다는 차이가 가장 크고, 또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돈을 안정적으로 벌고 있다는 거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뭐 기업 실적이죠. 기업의 이익이 꾸준하게 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가총액 상위 5개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의 경우에는 제가 데이터를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지난 5년 동안 5개 기업이 평균 한 16% 정도씩 매년 돈을 벌었어요. 이익 성장률이 그 정도 나왔고 앞으로도 보니까 뭐 그런 전망들이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S&P 500이라고 하는
초우량 500개 기업은 보통은 한 5%에서 6% 지난 5년 동안 평균 네. 그 정도 벌었으니까요. 네. 일반적인 기업의 이익들보다 굉장히 많은 이익을 냈고 그 사실 배경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카카오가 우리나라의 이제 시가총액 탑10 안에 들어왔습니다. 네. 현대차보다 시가총액이 커졌어요. 네. 그런데 과연 카카오가,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경제는 별론데 네네네. 왜 주가가 너무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과열이 아닙니까? 이 네. 질문을 네. 뭐 한 3, 4년 내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방금 카카오 얘기를 드렸듯이 카카오가 우리나라 GDP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GDP에서 카카오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씀해 주시죠. 비중이라기보다는 GDP라는 하면 뭐 소비, 투자, 뭐 고용, 뭐 다양한 경제 모든 데이터들 수출, 수입들을 모아서 네. 우리가 경제 성장이라는 율을 만드는 거고 네. 경제 규모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네네. 거기서 카카오라는 기업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죠. 미칠 거냐는 거죠. 네이버나. 예. 근데 예를 들면 현대차가 네. 카카오보다 시가총액이 작지만 네. 현대차는 과연 GDP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음. 공장도 많이 짓고 네.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네. 또 뭐 예를 들면 하청업체도 많고 네네. 사람도 많이 뽑아서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GDP에 미치는 영향은 카카오보다는 현대차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런데 카카오보다는 현대차가 지금 시가총액이 작아져 있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카카오를 높게 평가하는 그런 플랫폼 기업들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뭐 예를 들면 플랫폼에 대한 경쟁력, 네트워크 효과, 디자인, 뭐 브랜드 가치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무형 자산들은 GDP를 계산할 때 사실 계산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의 수많은 그 전통 산업들, 네. 철강, 조선, 뭐 건설, 해운, 화학, 뭐 기계, 뭐 이런 많은 기업들은 GDP에 굉장한 영향을 주지만 시가총액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고 미래에도 이런 기업들이 계속 꾸준하게 더 성장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그런 뭐 플랫폼이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뭐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R&D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 디자인이나 브랜드의 가치가 높은 애들이 최근엔 더 많은 밸류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들 중심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얘네들은 돈을 더 잘 벌고 그러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는 좀 작고 네, 그러다 보니 경제와 이 주가의 괴리가 이건 저는 구조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네. 이 세상이 온라인이나 뭐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뀌면서 나타나는 뭐 아주 구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소수 일부 기업들에게만 이익이 집중되는 현상. 네, 이 현상이 대형 기술주가 아주 뭐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말씀해 주신 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어떤 전통 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이고 카카오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는 어떤 신산업의 대표 예시로 네. 들어주신 것 같은데 네. GDP에 영향을 미치는 게 기존에는 현대차가 많았지만 지금은 카카오에 대한 미래의 성장성을 시장이 더 높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카카오가 현대차를 넘어섰다. 그렇게 지금 네네.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성장주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성장주가 성장기에 있다가 성숙기로 간 것이 지금 대형 기술주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2000년대에는 성장주는 아마 중국 혹은 신흥시장 뭐 이런 쪽이었고 네. 우리가 지금 말했던 전통 산업들이 성장주였습니다. 네. 2010년대 초중반부터 이제 미국의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이제 기술주들이 성장주였어요. 네. 과연 앞으로 2020년대에 향후 10년도 역시 대형 기술주일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얘네들은 안정기로 들어가고 성숙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 기술주보다는 아까 전통 산업들 중에서 예를 들면 현대차가 이제 전기차라든가 뭐 다양한 이런 새로운 산업에 또 적응하면서 기업이 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환경에 대한 관심들도 많아져서 이제 옛날에 뭐 전통 산업을 하고 있던 기업들이 자극을 받아서 이제 변하는 네. 이런 트렌드가 또 새롭게 지금 조금씩 생기고 있어서 네. 저는 결국은 또다시 전통 산업 중에서 일부 그런 기후 변화나 환경이나 공공성에 어떻게 보면 좋은 영향을 받아서 기업이 변신하는 과정에서 이들 산업의 새로운 또 성장주의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꽤 높다. 그 초입과 기술주들의 어떻게 보면 성장 단계에서 성숙기로 들어가는 말미, 그게 지금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이번 코로나19 국면이 뭔가 그런 전환을 좀 더 빨리 해줄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코로나19 초기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했고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한마디로 좀 쇼크를 받았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소비 패턴도 어떤 급격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뭐 가장 쉬운 예를 들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가가 크게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는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2분기 이번 실적 발표에서 그 전망치를 달성하지 못했고 3분기 실적 전망치를 다시 또 낮춰 잡았더라고요. 네. 그런 원인을 살펴보면 이 코로나19 국면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초기와 같은 소비자들의 급격한 패턴의 변화, 소비의 급격한 변화는 이제 좀 잦아들고 안정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넷플릭스 같은 주가도 조정기를 거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전망들이 그런 분석들이 많은데 네네. 저희 센터장님께서는 그런 상황은 어떤 저가 매수의 시기로 보시나요? 아니면 네, 지금은 저가 매수의 시기로 보고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모두가 다 락다운이 돼서 이동 제한에 걸려서 아무도 안 움직일 때에 수요가 생겼던 것과 지금처럼 아마 내년 아무리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다면은 일부 아까 전통산업들 저희가 어제 저희 동네 지점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 비행기 만석이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이 항공주나 네. 뭐 이런 여행이나 호텔 요즘 예약하기 힘들잖아요. 네네. 이런 것처럼 그동안 완전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 산업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구나라는 걸 느끼면 처음에 우리가 원택트라고 했던 쪽에 쏠렸던 것은 자연스럽게 분산되면서 가는 과정은 있을 거고요. 네. 그 과정에서 뭐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런 대형 기술주라든가 온라인 플랫폼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큰 메가 트렌드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아까 뭐 빠른 성장보다는 이제는 안정적인 성장으로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정되면 뭐 다시 매수하는 전략은 뭐 여전히 맞다고 보고요. 그 넷플릭스의 경우에도 아마 제 기억에는 뭔가 이익이 줄어든 게 아니라 네. 뭐 가입자 수가 예상보다 덜했다인 거지. 예상 뭐 가입자 수는 계속 늘고 있고 네. 기대가 높아져서 네. 뭐 조정받고 또 기대 높아지고 조정받고 뭐 이런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어떤 큰 흐름의 변화는 아닐 것이다. 네, 그런 네, 말씀이신 속도의 것 같고요. 변화 정도는 있을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더 그냥 이렇게 뭐 에피소드처럼 얘기하자면 처음에 이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뭐 재택근무도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제 아내는 사실은 뭐 컴퓨터를 거의 잘 안 써요. 온라인으로 뭘 주문하는 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뭐 굉장히 화려한 식탁을 이렇게 차려놨길래 당신 언제부터 이런 걸 했냐 했더니 요즘에 주문하면 다 온다. 이제 아이들이 알려주는 거죠. 엄마 이제는 밖에 나가서 뭘 사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M사에다가 주문해서 거의 반제품이 오니까 조리만 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재미를 들려서 요즘에 심심치 않게 새로운 것들을 이제 사다 먹고 합니다. 네. 사서 조리해 먹곤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백신이 다시 개발되거나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져서 돌아간다고 하면 과연 제 아내 같은 사람이 다시 주문 하나도 안 하고 100% 돌아갈까요? 저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신기술의 편리함은 몸속에 그렇죠. 그대로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네. 한번 배우는 게 어렵지 네. 새로운 걸 접하는 게 어렵지 익숙해지면 거기서 또 떠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아주 초창기에 확 몰렸던 만큼의 속도는 아니겠지만 이제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그 수요들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비 패턴의 어떤 큰 변화를 우리 투자자들이 좀 큰 그림으로 읽어볼 네. 필요가 있겠네요. 네. 다음으로는 그 해외 주식 가운데 또 최근 몇 주 사이에는 중국 시장이 또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네. 중국 주식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뭐 일명 동학개미라는 분들이 중국 증시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 이분들이 맞게 보고 있는 것인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아무래도 중국이 현재는 가장 먼저 코로나가 발생을 했고 어떻게 보면 이동 제한도 가장 빨랐고 또 작았죠. 예, 그리고 짧았고 네. 그래서 경제 지표들이 올라오는 속도도 좀 빠르고요. 아무래도 일사불란하게 통제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 네네. 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그런 면에서 사실 하락할 때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덜 하락했고 올라갈 때는 덜 올랐지만 어떻게 보면 상승률로 보면 최근 들어서는 되게 좀 돋보이는 네. 뭐 그런 현상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된 배경은 뭐 잘 아시는 대로 당국의 관영 언론에서 이제 건강한 상승장을 유도하겠다라는 식의 발언들을 뉴스들을 계속 내보냈고 네. 부동산으로 쏠려 있는 자금들을 조금씩 이제 금융시장으로 건강하게 네. 그동안 항상 좀 과열돼서 무너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상승장을 좀 이렇게 유도하려는 경향들이 좀 많이 보이고요. 우리나라랑 또 좀 비슷한 면이 있네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 비중이 워낙 높지 않습니까? 네. 중국이.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 네. 그러다 보니 더 좀 그렇게 쏠림이 좀 더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좀 겹쳐 있고요. 또 하나는 미중 이제 갈등이 생기면서 네. 뉴욕에 상장되어 있던 그 기업들 일부가 홍콩으로 좀 돌아오기도 하고 또 홍콩에 상장되어 있던 애들이 본토로 또 넘어가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중국에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좋은 기업들이 많이 상장되는 효과들까지도 네. 지금은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당국도 역시 중국도 똑같이 뭐 5G 인프라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전기차라든가 이런 신경제에 대해서 좀 더 보호를 치면서 어쨌든 성장시키려는 노력들 뭐 이런 계획들은 계속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저희는 뭐 예를 들면 상해 종합지수 그다음에 CSI 300처럼 전통 산업들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네. 역시 중국도 길게 보면 트렌드는 신경제, 신기술 뭐 이쪽으로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을 말씀해 주셨고 미국도 초반에 말씀해 주셨고 뭐 저희 한국 코스닥도 마찬가지지만 큰 트렌드는 뭐 나라와 상관없이 크게 그렇죠. 동일한 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중국 증시에서도 어떤 성장주, 미래 산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성장주 위주로 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저는 이제 중국을 뭐 중국 전문가들 워낙 많으시니까. 근데 중국은 기본적으로 좀 우리 국내 투자 입장에서는 좀 불신의 대상이었던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뭔가 굉장히 불안해 보이고 네. 아무리 올라도 저거 언젠간 꼬꾸라질 것 같다 이런 불신의 어떤 시선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라서 네, 아무래도 신흥시장이니까요. 네, 그리고 네. 신흥시장에 편입된 지 얼마 안 됐고 또 워낙 개인들의 비중이 높고 규제들도 아직 좀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도 비슷한 부분인데 미국처럼 이렇게 선진시장이나 한국처럼 이제 선진시장으로 거의 이제 가 있는 시장 같은 경우는 민간의 움직임이 되게 중요하고 민간 기업들의 움직임이 중요하고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면 중국은 아직 민간의 기업들이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많지 않다 보니 이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다 보니까 뭐 중간에 규제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뭔가 뭐 견제가 들어오거나 이러면서 중간에 또 푹 꺼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당국에서 뭐 부정부패에 뭐 척결한다 하면서 또 한번 푹 주저앉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긴 트렌드는 있지만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을 성장시키려는 긴 트렌드는 있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작은 뭐 짧은 한 1년짜리 2년짜리 트렌드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툭툭 끊기는 느낌들이 좀 있죠. 당국이나 대외적인 미국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들에 의해서. 그래서 사실 중국의 경우에는 뭐 저 같은 경우는 기업들을 미국은 개별 기업을 직접 뭐 예전에도 투자하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중국 같은 경우는 개별 기업은 이제 중국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은 대체적으로 어떤 뭐 본토를 할 것이냐 아니면 뭐 홍콩을 할 것이냐 상해를 할까 심천을 할까 뭐 이런 형태로 어떻게 보면 투자 전략을 짜는 게 MSCI 차이나처럼 해외 상장돼 있는 데들까지 같이 투자할 것인가 뭐 이런 형태의 투자 전략을 하는 게 현재로서는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해외 주식 미국과 중국 증시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좀 말씀을 이것저것 여쭤봤는데 혹시 뭐 또 추가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마지막으로요. 네네. 사실 금융위기 이후부터 계속 네. 지금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는 별론데 그 주가 오른다, 혹은 정부나 중앙은행이 받쳐주기 때문에 오른다. 결국은 지금도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거나 정부가 뭐 유동성을 좀 흡수하면 무너질 것이다. 예, 뭐 그거는 분명히 맞는 이야기인데요. 네. 지금처럼 팬데믹 이후에 민간의 부채가 엄청나게 늘었죠. 물론 팬데믹 이전에도 있었지만 사실 이 과도하다라고 느껴지지는 저는 않았거든요. 네. 선진국이나 미국의 정부 부채가 많았지 사실 민간의 부채들이 문제가 될 만큼 옛날처럼 크지 않았고 혹은 크더라도 금리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네. 거기서 뭔가 문제가 생긴 좀 어려운 구조였어요.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 전체국 부채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나 중앙은행이 금리가 조금 상승하는 것을 용인하기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정부가 만약에 유동성을 흡수하거나 중앙은행과 정부가 유동성을 흡수하거나 어떻게 부양책을 좀 걷어들이는 느낌을 받으신다면 저는 거꾸로 그만큼 민간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부도 먼저 시장을 꺼트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정부나 중앙은행은 없습니다. 지금처럼 또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간신히 지금 이제
불씨를 다시 살려놨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갑자기 이렇게 산소 마스크를 떼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작아 보여서 그렇게 큰 우려는 저는 좀 덜 하셔도 될 것 같고 거꾸로 말씀드린 대로 정부나 중앙의 그런 조짐을 보인다면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고 민간이 생각보다 건강하게 올라오고 있구나. 그렇다면 조금 돈을 빼더라도 잠깐의 조정이 있고 다시 좀 건강하게 올라가고 저는 그런 시장들이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네. 투자자들의 이제 투자 호흡이 점점 더 짧아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긴 분들은 여전히 긴데 네. 이제 많은 새로 들어온 분들이 짧게 매매하는 거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뭐 투자라는 게 뭐 긴 투자 짧은 투자가 섞여서 시장을 만들어내는 거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은 예를 들면 연금 자산, 네. 퇴직연금이라든가 뭐 개인연금이라든가 내가 지금 벌어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뭐 어떻게 됐을 때 그때 쓰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결혼할 때 쓰겠다라는 마음으로 혹은 내가 은퇴할 때 쓰겠다라는 마음으로 한다면 뭐 적립식 투자가 이제는 워낙 손실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그것도 그 적립식 투자를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었다면 상당한 수익을 얻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펀드가 좋으니까 그거를 1년 동안 적립식하자 이거 말고요. 네. 좀 정말 길게 보시고 내 월급을 일부 쪼개서 자동이체 해놓으시고 잊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뭐 이렇게 찍어드린다면 메가 트렌드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몇 개 있잖아요. 적어도 10년 이상 큰 흐름이 갈 수 있다고 느껴지는 것들. 예를 들면 뭐 테크 주식들, 아까 우리 맨 처음 얘기했죠. 기술 기업들이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속도는 줄겠지만 성장은 계속할 것이다. 이거는 뭐 변함없는 사실일 겁니다. 두 번째는 고령화가 되니까 이제 헬스케어라든가 바이오테크라든가 이런 쪽의 비즈니스들도 점점 커지고 좋은 기업들이 계속 나올 거다라는 것도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 두 개를 축으로 연금 자산을 구성을 하시고 또 성장하는 국가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많이 이제 흔들리고 있지만 뭐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일부 뭐 거기에 똑같은 비율로 넣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부는 그쪽을 조금 가시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전통 산업들 얘기를 좀 드렸는데 그거는 저는 산업의 구조를 봤을 때는 그런 기업들이 현재로서는 유럽이 조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잘 안 보셨던 유럽도 유럽의 뭐 유로스탁스 50을 인덱스로 하는 지수로 하는 벤치마크로 하는 펀드 뭐 이런 것들에서 한 서너 가지 정도만 섞어서 아까 큰 거 두 개를 축으로 하시고 나중에 말씀드린 두 개는 조금 작게 해서 꾸준하게 매달 내가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넣으시고 단기로 하시는 것도 단기로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지내다 보면 굉장히 큰 수익이 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처음 말씀하신 그 큰 두 개의 축은 좀 길게 가져가고 그렇죠. 뒤에 말씀하신 부분은 뭐 단기적으로 가져가도 되고 네.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네.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